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데이터를 그대로 쓴다고 했을 때 어때요? 독립변수라고 했던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변수가 좀 줄여서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모델에 쓰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변수가 되게 많으면 변수를 좀 줄일 방법이 없을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도시에 대한 정보들을 싹 긁어 모았는데 그 도시에는 인구 정보도 있고 어떤 뭐 시가용지 비율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너무 다양한 차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각화하거나 유형 분류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한 두 개 정도의 차원으로 데이터를 축소하고 싶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2차원 좌표평면에다가 모든 도시를 뿌려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줄일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예. 이런 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이 주성분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만약에 있는데 2차원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x 값과 y 값이 있으면 데이터인 거죠. 하나하나가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거를 좌표 평면에다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니까는 얘도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시각화에다 뿌려보니까 이런 2차원 평면의 점들로 이렇게 쭉 나타나. 점들로 쭉 나타나는데 이 점들을 나는 1차원 데이터로 바꾸고 싶어요.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바꾸고 싶어.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개의 데이터가 있어. 모든 데이터, 키하고 몸무게라는 데이터가 쭉 있어요. 키하고 몸무게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나는 하나의 데이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되게 많이 쓰는 거 있는데. BMI 지수라고 해요. BMI. 예, 비만율. 비만율 같은 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키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고 몸무게에다 어떤 숫자를 곱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비율을 계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선형 관계로 x1이라는 데이터하고 x2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x1에다가 0.5를 곱하고 x2에다가 0.3을 곱해서 두 개를 더한 거를 나는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하나의 1차원 데이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2차원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축소한 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0.5하고 0.3은 어디서 나온 거야? 왜 그게 얘를 줄인 가장 대표적인 값이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차원 데이터를 만약에 내가 어떠한 선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번 선으로 만약에 데이터를 다 바꾸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번 선으로 바꾸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선에다가 맞닿아 버리면 좌표상으로 내가 하나의 차원 안에 데이터로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1번에다가 정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2번에다 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더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차원 축소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하나의 차원으로 축소시켰을 때 분산이 가장 커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차원 축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2번에다가 데이터를 내리면 2번의 데이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서 이 길이가 2번으로 우리가 차원을 축소했을 때 데이터를 설명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1번으로 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길어집니다. 2번보다. 그래서 1번이 2번보다 더 낫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모델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목표값이 명확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리그레션을 할 때 모델을 정할 때 에러가 제일 적어야 된다라는 정의를 내렸잖아요. 여기도 분산이 가장 커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이 크게 만들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걸 놓고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하학습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는 요게 이제 선형대수에서 나온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CA라는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하시고 다시 불러내시면 됩니다. 메스라는 라이브러리만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x를 그냥 랜덤하게 값을 하나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y 값을 x와 정비례하는 랜덤의 잔차를 가진 값으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실행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것까지만. 그리고 이 두 개를 좌표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까 보셨던 이런 분포가 나와요. 이런 데이터셋이 나와요. 이 데이터는 x 데이터와 y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제가 y 값을 요 가운데 있는 걸로 실행하면 x와 무관하게 랜덤 값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네, 동그란 랜덤 값이 나오고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1을 x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 분산 형태를 2차원 분산 형태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이 모양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양을 알아야 결국에는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1차원 곡선을 찾아낼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뭘까?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선형대수를 생각보다 뒤에도 되게 많이 쓰긴 하는데 별로 되게 어려운 영역까지 들어갈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용어들만 우리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좀 할게요. 우리가 벡터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벡터라는 표현. 벡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그냥 하나의 데이터 레코드 셋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 by n 정도 되는 한 행의 데이터 셋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n by 1이어도 되고 1 by n이어도 돼요. 한 줄의 데이터를 저희가 벡터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쭉 쌓이면 행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행렬 중에 정방 행렬이라고 있어요. n by n이라고 똑같은 모양을 가진 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은 일반적으로 벡터하고 곱해져서 뭔가 행위를 하는 애를 행렬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벡터의 모양이 바뀝니다. 우리가 공분산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공분산 행렬. 공분산 행렬이 뭐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이게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이니까는 여기에다가는 x축에 퍼진 정도의 x축 분산을 써주고요. 여기에다가는 y축에 퍼진 정도의 y축 분산을 써주고 여기 두 군데는 똑같은 데이터인 sy의 공분산의 값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행렬이 요 밑에 보시면은 요 왼쪽 모양은 이렇게 생긴 행렬이에요. 0.92.7, 0.9271, 0.9205, 0.9205, 1.8383. 네, 요게 공분산 행렬이에요. 그다음에 얘 가운데 있는 애는 XY는 둘이 0에 가깝죠. 둘이 관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거의 없고 각자가 1에 가까운 형태로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둘의 관계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형태로 공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자는 1에서 2 사이로 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분산 행렬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지럽죠. 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공분산 행렬을 지금 요 데이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제가 마지막에 불러낸 데이터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의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분산 행렬을 구하면은 넘파이의 코브라는 이 코베리언스를 불러내면은 바로 이 공분산 행렬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간단하죠. 공분산 행렬이 계산이 돼요. 그럼 이 행렬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의미가 뭘까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생긴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었어요. 굉장히 균질해요. 굉장히 균질하게 XY 좌표가 이렇게 딱 한 칸씩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었어요.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벡터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벡터가 있고 요 값은 x는 마이너스 2고 y는 2인 값이에요. 요 점은. 요 반대쪽 점은 x는 2고 y는 마이너스 2인 값입니다. 이렇게 생긴 딱 그 점들을 총 몇 개를 만들면 1000개를 만든 거예요. 1000개를 만들었어요. 이런 데이터셋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낸 공분산 행렬을 이 모든 벡터들한테 제가 곱해 볼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곱해 보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분산 행렬을 균등좌표에다가 곱해 가지고 이 변환된 좌표를 출력을 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공분산 행렬이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모든 벡터들을 아까 보였던 분산 모양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좌표 안에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공분산 행렬 자체가 이 분포의 의미 자체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해볼까요? 모양을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이거 반대로 가 있잖아요. 반대로 가 있는 애를 공분산 행렬을 만들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얘를 균등좌표계한테 행렬 변환을 시켜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분산 행렬 자체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자체가 담고 있어서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차원 축소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2-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제가 그 균등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좌표 벡터를 만든 거고, 요 벡터에다가 요런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얘가 3,3이라는 벡터로 변환이 돼요. 요 과정이 이제 행렬 연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찾아내는 방식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만들까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그 간단하게 공식으로 계산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고유 벡터와 고유치를 찾으면 된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이트가 가장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x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단위 행렬이라고 해서 길이가 1인 벡터를 일반적으로 표현해요. 길이가 1인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뻗어 있잖아요. 이 벡터가 360도 다 이렇게 뻗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뻗어 있는 애랑 이 A라고 하는 행렬하고 행렬 변환을 시켰을 때 이렇게 방향은 그대로이면서 방향은 그대로 안 바뀌어요. 각도는 안 바뀌고 방향은 그대로이면서 크기만 달라지는 저기 뭐냐 그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고유 벡터라고 표현하고 이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원래 일자리 그 벡터였는데 얘가 행렬 연산을 하면서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 길어진 만큼을 아이겐 밸류라고 해서 이제 고유값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지금 변형이 될 때 보시면은 요 0/0의 위치에서 이 공분산 행렬을 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요 왼쪽 방향 애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길이만 길어졌어요. 길이만 길어지고 요 옆에 있는 애들도 요렇게 되는 애들도 길이만 짧아졌어요. 네, 요런 모양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 고유 벡터를 찾아내면은 그 각도로 만들어진 선이 가장 이 데이터를 정사했을 때 분산이 가장 넓은 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돼서 보시면은 제가 고유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360도로 이렇게 단위가 일자리인 벡터를 이렇게 쭉 360도로 찍었어요. 1도 단위로 쫙 찍은 다음에 얘네를 공분산 행렬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공분산 행렬에 그대로 변환을 해서 넣어보면 얘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길어져 있어요. 어떤 애들은 자기 방향을 유지하면서 커졌고 어떤 애들은 자기 방향이 변형되면서 고유 벡터가 아닌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 보시면은 각도를 서로 계산해 가지고 얘는 그냥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각도를 계산해서 각도가 변하지 않은 이 360도의 360개 벡터 중에 돌렸더니 각도가 거의 변하지 않고 나온 애를 보여줘라고 하니까 네. 보니까 여기 요쪽에 있는 그 벡터들, 요 양쪽 끝에 있는 벡터하고 요 양쪽 끝에 있는 벡터들은 각도가 변하지 않았대요. 원래 각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지금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벡터들하고 여기 있는 벡터들이 지금 각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0/0에서 중심에서 봤을 때. 누구한테? 공분산 행렬의 행렬 변환이 되고 난 다음에도 각도가 변하지 않고 오로지 고유값이라는 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주성분 분석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단위 행렬이.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우리가 요 빨간 점이라고 얘기했던 요 방향성으로 보유값만큼 데이터를 설명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다 단위 행렬에 곱해진 거니까는 여기서 고유값이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여기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이만큼 늘어난 만큼 고유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요만큼의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설명을 해낼 거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지금 고유 벡터가 있다고 쳤을 때 요거랑 요거 중에 누가 더 데이터를 잘 설명하냐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긴 애가 더 설명을 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성문 분석에서는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 그 n by n이면은 n by n개만큼의 고유 벡터가 나오고요. 그 고유 벡터에는 고유값이 붙어 있는데 어느 애를 제1 주성분으로 결정을 하냐면은 고유값이 가장 큰 애를 제1 주성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유값이 큰 애를 제2 주성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100을 어디 기준으로 보냐면은 이 모든 고유값들의 합을 100으로 봐요. 100으로 봐서 첫 번째 주성분이 전체 변동성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느냐가 걔가 갖고 있는 고유값 비율만큼으로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쪽에 있는 고유 벡터랑 여기 있는 고유 벡터 두 개가 추출이 되는데 요 중에서 얘가 훨씬 더 설명을 더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설명을 잘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PCA 분석을 진행해 보면 이 사이킨런의 PCA 분석이 있어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돌리시면 네. 이렇게 컴포넌트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컴포넌트가 뭐냐면은 아까 x하고 y 값이었기 때문에 x, y에 곱해져야 되는 비중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고 요게 보시면은 첫 번째 주성분이 고유값으로 놓고 봤을 때 87%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변동성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2%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차원을 두 개의 데이터를 한 차원으로 무조건 축소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변동성의 87%까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개를 쓰게 되면 여기까지 쓰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성분 분석 자체는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프리딕트를 보시면은 네, 값이 이렇게 다 변해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XY 값하고 다르게 분산이 바뀌어 있어서 네,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성분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성분 분석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고유 벡터가 직교한다고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직교한다는 건 뭐냐면 둘이 상관관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로에 가까운 두 개의 서로 다른 변수 형태를 만드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데이터들이 어떠한 가중치의 합으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주성분 분석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가령 여러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코스피 같은 데 보시잖아요. 코스피 같은 데 보면 뭐 200개 종목을 가져다가 주성분 분석을 해보면 거기서 제일 주성분을 뽑아내 보면은 코스피 지수의 메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시계열 분석에서 차원을 축소할 때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의 여러 속성들의 데이터를 뭐 우리 지금 도시계획 수립하는 160개 도시 시군구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나왔다. 그럼 그것들을 주성분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를 이제 그 설명력을 가지는 가장 큰 변수 두 개로 두 개 차원으로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 평면에다가 도시를 다 이렇게 스캐터로 뿌려가지고 그거를 유형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리그레션처럼 어떤 목적 함수가 있어서 나의 뭐 가격을 맞추겠다. 뭐 이런 목적은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모든 독립 변수가 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분석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도 이제 되게 다양한 클러스터링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통계학이나 우리 기계학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많이 쓰던 알고리즘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리그레션이고 두 번째가 이제 주성분 분석이거든요. 이 두 개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이 설명한 거와 실제 값의 에러가 가장 작은 거를 찾는 게 목적이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선형 변환을 했을 때 그 변환한 선형이 전체 분산을 최대한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선형 변환이 누구냐 이거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 두 개 목적에 맞춰서 한쪽에서는 통계학 기법을 쓴 거고 이쪽에서는 선형대수 방법론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기계학습 방법론과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툴이 몇 개 없었어요. 통계학, 선형대수 몇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는 근데 우리는 지금 사회 현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데이터에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를 추출하고 지식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툴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지금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제약 조건이 심해요. 제약 조건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굉장히 꼼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들이 랩실에 갇혀가지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해왔어요.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은 한계치까지 와 있던 거예요. 한계치까지. 한계치까지 와 있던 상황에서 컴퓨터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할 건데 이렇게 보면 되겠네. 훨씬 더 간단하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경계치를 뚫었습니다. 뚫었고 지금 우리가 한참 연구에 쓰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는 그 한계치를 아득히 넘어서 버렸어요. 아득히 넘어선 상태라 결국에는 여기에 갇혀있던 모든 학문이 지금 다 뚫고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이 툴을 가지고 그동안 막혀있던 연구들을 다 뚫어내셔야 됩니다. 예, 뚫어내셔야 돼요. 주제가 너무 많아요. 선택해야 될 주제가. 근데 끌려가시면 안 돼요. 뉴럴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은 컴퓨터공학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따라가면 안 되고 그들의 이론을 가져다가 우리 분야가 지금까지 연구에서 막혀 있었던 영역 그걸 찾아내셔야 된다. 그걸 찾아내서 거기에 통계와 선형대수로 하고 있던 그 한계점을 이 뉴럴 네트워크와 이 기계학습으로 뚫어내겠다라는 목적으로 실험을 도전을 하시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를 넘어서는 이제 기계학습 방법 이제 80년대로 돌아갔어. 80년대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